자기 이해가 잘 안 되면 타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렌즈, 아주 얕은 렌즈를 갖고 막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라벨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상호작용도 잘 안 되는 게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몇 가지 대화 표현법 배워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자기 이해를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뿌리와 같다. 정서지능이 중요한 이유와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정서지능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반면에 타인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조금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브라이트 사이드,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겠죠.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데니얼 골만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성공과 그리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교집합에 정서지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이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해가 잘 안 되면 타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렌즈, 아주 얕은 렌즈를 갖고 막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라벨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그 상호작용도 잘 안 되는 게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몇 가지 대화 표현법 배워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이해를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를 만나러 오는 내담자분들도요,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금 다루고 싶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타인 이해로만 점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형은 이래요, 우리 언니는 이래요, 제 친구는 이래요, 제 남자친구는 이렇습니다. 계속 타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공공님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하게 생각하면서 힘들었죠.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짜증이 났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좀 뭉뚱그려진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자기에서의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는 능력. 즉,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면에서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보통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는 그 생각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발달하면 내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좀 피드백할 수 있으니까 나를 조금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데도 큰 발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단순한 지능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낼 때 가장 각인되는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딱 보면서 나를 본체 만취하면서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어떤 마음에는 어떤 토대가 있었을까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지? 나 무시하나? 나한테 뭐 화난 일 있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진짜 무시한 게 맞나?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을 내가 곰곰하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그 친구가 오늘 안경을 안 썼던 거 아니야? 맞아. 그 친구가 2주 전에 나한테 굉장히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의 개인 이슈 때문에 나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러한 역량을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를 내가 대하는 행동이나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내일 가가지고는 야, 너 왜 사람 무시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토대가 훨씬 더 경감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친구한테 괜히 막 비유를 맞추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겠죠. 뭐라고 와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현수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역량은 내가 그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을 사실 다니면서 이런 메타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세션들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메타인지를 갖는 것은 인간관계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근본적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오늘 2시에 무슨 일정이 있지? 그래, 맞아. 이번에 영화 개봉하는데 그게 언제 개봉하지? 거의 약간 이런 정보에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인 관계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학습을 할 때 그 순간에 나에게 들은 생각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는 상당히 옅어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기능은 내 생각을 내가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왜 파워풀하냐면은 이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 생각을 내가 약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안이나 인간관계에서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아주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항상, 절대,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뭐 나쁜 뭐 의사소통 습관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약간 관계에서 좀 해가 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넌 항상 그러더라. 야, 절대 아니야. 이런 말들이 약간 반발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비꼬는 말투. 넌 늘 바쁘잖아. 네가 바쁘면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건지 좀 비꼬는 건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야, 넌 늘 옳은 말만 하잖아. 이런 말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들이 좀 반복되면 좀 관계에서도 약간의 조금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약간 어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부정적으로 대꾸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라리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어떤 분이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야, 차라리 여길 가지 그랬어. 어떤 기획안을 얘기하면 야, 차라리 그 기획안을 써오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묵살되고 자꾸 다른 측을 얘기하니까 약간 화가 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내가 뭐 일반적인 말을 조금 몇 번 썼다고 해서 뭐 관계가 무조건 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칼을 꼽고 막 화살을 사실 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례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자기는 그냥 사실만 말한 거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솔직한 거와 무례한 거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도 한 번쯤은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려는 말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들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한 것과 솔직함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의도에서도 솔직함은 어디까지나 그 친구와 내가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기지가 있는 거고요. 무례한 것은 그 친구를 약간 통제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친구가, 그 동료가 만약에 어떤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발표가 뭔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이대로 발표하면 완전 민폐인 거 알아? 이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나, 이 동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약간 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리허설 하면서 몇 번 리허설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면서도 훨씬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떤 면에서는 화합의 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만 말해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솔직하다기보다는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 있고요. 나는 내가 느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메타인지가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들릴까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야, 네가 예민한 거지.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지? 이건 어떤 면에서는 내 책임을 좀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이 중요한 이유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은요, 긍정적인 말 습관은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하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안전한 관계에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컨텐츠들 잘 보면 속 깊은 감정, 나의 슬픔이나 내가 말하지 못한 나의 깊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슬픈 감정을 얘기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른들은 사실은 정말 안전한 관계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 때는 이렇게 지하철 쪽을 막 가다가 만약에 확 넘어졌어요. 그럼 어린애기들은 막 울잖아요. 근데 뒤에 엄마가 있으면 더 크게 울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울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쪽을 가다가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뒤로 이렇게 크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고 이게 빙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탁 뒤로 넘어지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무도 안 봤겠지?' 이 생각이었어요. 약간 저녁이어 가지고. 근데 이게 웬걸 제가 너무 세게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무대처럼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뭐 슈퍼히어로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고, 제가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오래된 시기였어요. 지금보다 한 10 년도 훨씬 넘은?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아저씨는 절대 아니었는데 아저씨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저 아저씨 발에 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간 다음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라디에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골목길을 넘어서 그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막 세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냥 조금 있으면 뭐 나을 정도의 후질긴 정도 바르면 나을 거 정도? 이런 정도의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바지는 얼마나 찢어졌지?'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따뜻함 속,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 속에서 그런 나의 깊은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깊은 감정의 교류가 오히려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박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호르몬 변화와 같은 생리적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 이외에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점점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예를 들자면 건강도 좀 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많고요. 또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빚도 보통 많고요.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쉽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인간관계 진짜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책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의 뭉텅이들이 사실은 누적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 공간에 뭔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꽉 무엇인가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선을 막 불고 있다가 빵빵하게 풍선을 불었을 때 작은 바늘에도 뻥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꽉 어떤 면에서는 채우고 있는 토대 안에서 어떤 작은 트리거, 어떤 면에서는 작은 촉발 사건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격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어떤 예민성,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감정 조절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스트레스에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반응 자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굉장히 화가 난다.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럼 이걸 내 성격으로만 좀 환원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혹시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늘 자신만의 배출구를 마련해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운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배출구입니다. 내가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산책을 다니는 거, 내가 등산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출구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정도와 빈도 사이에서 일주일 사이에서 0번 했으면 1번으로, 1번 했으면 2번으로, 뭐 10분 했으면 20분으로 이걸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갔다 오면 굉장히 배출이 된다. 근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들지 않냐? 짧은 여행도 괜찮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인천 가보는 거, 의정부 가보는 거, 양평 가보는 것도 다 여행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그런 핫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중에서도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핫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루 정도 있다 오는 것들. 또 가족의 여행도 있지만 가족이 만약에 내가 둘째 아이, 첫째 아이, 배우자가 있으면 둘만의 시간을 그러한 여행 시간에 같이 한번 넣어보는 습관들. 그것은 나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첫째 아이와 가서 인천에서 마치 만약에 조개도 잡고 같이 뭔가 밥도 먹고 같이 어떤 뭐 놀이시설도 타고 배도 타고 이런 경험을 내가 한번 했다.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그런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리추얼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출할 수 있는 통로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습관들, 그런 토대들이 매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좋은 배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게라도 무엇인가를 배우는 습관이 참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변인 중에서는 내가 조금 치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행복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입시 공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통전적으로 보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조금씩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느낌을 계속 갖는 거. 이것은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교육일 수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아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와 자꾸 내가 연결돼 보는 어떤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의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동료나 혹은 내가 그 친구들 만나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요 맥락에서 내가 일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뭐 내 취미 활동하면서 혹은 내 새로운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씩만 여러분들이 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명, 어쩌면 핵심적인 3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